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장마로 인해 하늘만큼 마음도 우울해지는 듯합니다. 꿉꿉한 날씨에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기분도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혼자서 매일 저녁 맥주 한 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다 보면 온갖 생각이 떠오르곤 하죠. 올해로 45세가 되었는데 저는 2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둘렀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그때는 마치 결혼하지 않으면 세상 무너질 것 같은 생각에 처음 만난 남편과 손잡기만 해도 결혼할 나이였던 순진한 저였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원하지 않는 인연을 만들지 않고 지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죠. 사실 결혼 전에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취하는 모습도 싫었고 술자리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결혼 후 삶이 정말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돌보고 직장 일도 처리하고 남편의 식사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 밀려드는 일상 속에서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죠. 이 모든 현실적인 제약들이 저를 조여오면서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 모두 잠든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혼자 술을 마시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늘도 한 잔을 마시며 취중진담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평소에 듣던 다른 사람들의 사연이 떠오르다가 문득 제가 최근에 겪은 큰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희 부부는 많은 다툼을 겪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힘든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 몸에 맞는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항상 언니와 오빠의 너무 큰 옷을 접어 입곤 했습니다. 또 미용실에 자주 갈 수 없어서 항상 남자 아이들처럼 짧은 머리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야, 저 아이 또 남자 옷 입고 왔어. 너 남자 되고 싶어? 라며 놀리곤 했죠. 어느 날 저는 친구들의 놀림에 화가 나서 옷장 속 옷들을 모두 꺼내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도 새 옷 사줘. 다른 애들처럼 이 옷들 다 버릴 거야. 어차피 교복 입는데 뭐가 필요해?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 형편이 어떤데 옷 잘 입고 다니면 뭐 하니? 그런 소리 할 거면 나가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존감도 많이 무너졌던 때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예쁘다고 해주지 않았고 엄마는 그런 저를 다독여 주거나 미안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진짜 엄마의 딸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빠만이 저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오빠는 나중에 예쁜 옷 많이 사줄게. 지금은 우리 식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엄마도 다 아셔. 애들이 너를 놀린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마치 신데렐라에게 호박마차가 나타난 것처럼 제 방에는 아름다운 원피스와 치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옷들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죠. 결혼 후 생활은 정말 바빴어요. 아이 돌보기, 직장 일, 그리고 남편의 식사 준비까지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죠. 일과 가정에서 쌓이는 일들로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밤에 가족이 모두 잠든 후 혼자 술을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가끔은 여러분에게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큰 일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마음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몸에 맞는 새 옷을 입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언니와 오빠의 헐렁한 옷을 물려받아 입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미용실에 갈 여유도 없어 항상 짧은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남자 옷을 입고 다닌다고 놀림받곤 했죠. 야, 너 남자 되고 싶어? 거지가 버린 옷 주워 입는 거야? 이런 말들을 들으며 결국은 화가 나서 옷장에 있던 옷들을 다 버리고 싶었어요. 이 모든 옷들을 버리겠어. 어차피 교복 입는데 무슨 옷이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했던 그 시절, 제 자존감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예쁘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고, 한 번도 위로해주거나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때는 제가 엄마의 진짜 딸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준 사람은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 예쁜 옷을 많이 사줄게라고 약속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치 신데렐라에게 호박마차가 나타난 것처럼 제 방에 예쁜 원피스와 치마가 가득했습니다. 그 옷들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있었죠. 이제부터라도 아름답고 예쁘게 살아. 내 동생 오빠가 꼭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더 예쁜 옷 사줄게. 그런데 나가보니 우리 집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 엄마는 집안을 뒤져가며 이놈의 자식, 내가 어쩌다 도둑을 키웠나 하셨지. 엄마, 무슨 일인데? 하자 언니는 비난하는 듯한 말투로 오빠가 집을 나갔어 하더라고. 너는 무슨 말을 들었어? 왜 그런 거야? 하지만 그날 오빠가 남긴 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었어. 오빠는 가족을 위해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 그런데 엄마의 비상금을 가져가면서 모든 일이 꼬여버렸어. 거기에다가 제가 새 옷을 사다 놓았다는 말을 하면 엄마가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모른 척했지. 엄마가 죽기 전에 모아둔 비상금을 가지고 나간 거야. 우리 집에서는 이제 첫째 아들은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살 거야. 알겠어. 앞으로 그를 찾지 않을 거야. 엄마의 매서운 말씀에 저도 모르게 속상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어. 오빠가 왜 그랬는지, 오빠는 나에게도 항상 그랬어. 왜 그러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항상 싫다고 해도 가난해서 어쩔 수 없다고만 했어. 하지만 그게 힘든 건 가난한 게 아니라 엄마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야.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 슬픔도 여유가 있어야 견딜 수 있어. 오빠도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이 시골 구석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 오빠는 항상 학교에서 상위권이었고 학원 한 번도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많은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반대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어. 그때 오빠가
엄마에게 울면서 말했어. 엄마, 몇 년만 기다려봐. 나 직장 들어가서 우리 가족 도울게.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니까 4년만 기다려줘. 그 말을 나도 할 거야. 4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쉽지 않아. 지금 아이들 학비가 천지인데. 제대로 살자. 대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넌 어떻게 내 생각만 하니? 동생들이 둘이나 있는데. 첫째로서 그날 오빠가 울던 소리가 저도 처음 들은 것 같아. 오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가끔 아버지 같기도 했어. 저에게는 너무 큰 어른이었는데 그때의 절망적인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 그날 이후로 오빠는 마치 넋을 놓고 사는 것 같았어. 결국 참고 있던 게 터져버린 거야. 너 아버지랑 똑같은 놈이야. 엄마는 아버지 생각에 몸을 떨며 말하더라고. 아빠랑 달라. 오빠는 너무 다른데. 하지만 엄마는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앞으로 내가 가장 이 집안 잘 끌어가보자 하셨어. 심지어 아빠랑 똑같은 짓을 한다고 하셨지. 아니라고 생각했어. 오빠가 남긴 편지에는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 얼마나 깊은 고민에 잠겼었는지 동생을 생각하며 준비한 옷을 입지는 못했지만 비밀스럽게 보관해왔어요. 그 순간 그가 남긴 옷을 통해 애틋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나 봐요. 오빠가 곧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엄마는 오빠가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지만 결국 오빠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떠났을 때의 기억과 오빠의 행동이 겹쳐서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더 깊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가지고 간 돈이 마음에 걸렸는지 엄마 통장에 몇 배로 많은 돈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돈만 보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미안하다고 해도 부족할 판에 하며 화를 내셨어요. 그때 비로소 엄마에게 오빠가 남긴 옷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엄마, 이제 용서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오빠가 떠날 때 이 옷을 사줬어요. 저는 아직도 오빠를 닮은 사람을 보면 혹시 같은 팔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살펴보게 돼요. 엄마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모든 것을 팔아 마련한 그 팔찌,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버릴 수 없어요. 우리 남매는 그것이 엄마의 보호하려는 마음임을 알고 항상 소중히 간직해왔죠. 어쩌면 지나치는 오빠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그 팔찌를 빼고 다니지 못했어요. 결혼식에 오빠가 왔으면 좋겠지만 그때 오면 나도 내 결혼식에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오빠를 찾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결혼했죠. 늘 가슴속에는 첫째 오빠와 결혼해 살고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지냈어요. 엄마도 겉으로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오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항상 걱정하셨어요. 가끔 오빠가 보내오는 돈은 엄마에게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을 주었죠. 죽지 않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30이 넘도록 오빠의 존재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특히 결혼 후에는 오빠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더욱 그랬죠. 24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저를 마치 짐짝처럼 대하면서 이제 일을 2배로 하고 빨리 벌어라 하셨죠. 너는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왔지만 젊음을 불태워가며 가족을 일으켜 세워야 해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태우 씨와 상의해서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면 되겠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 대가로 수업료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집을 나간 것이 가족에게 큰 문제처럼 느껴져 그 일로 계속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 일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엄마도 이런 말은 어디서 배웠는지 자식이 잘 나가고 집안이 멀쩡한데 왜 집을 나갔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결혼해서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고. 우리 아들이 널 시궁창에서 구해줬으니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잘난 척하지. 마, 오빠가 있었으면 시어머니한테 본때를 보여줬을 텐데. 어릴 때 엄마와 다툴 때마다 내 편을 들어준 오빠가 더욱 그리워지더라고. 매일같이 집에 들락거리며 청소하는 방법까지 제 방식대로 가르치는 시어머니를 보니 한계에 다다르더라고요. 청소기. 살 생각하지 마. 내가 부자 집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 모든 걸 내 손으로 해야 해.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남편에게 말해보지만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니 점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만 나타나면 속으로는 그래, 실컷 지져라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그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안 좋은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저에겐 유일한 살 길이었어요. 비가 오면 왜 뼈마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이유가 시어머니가 제게 아이를 낳은 후에 저지른 일 때문이었어요. 아이 낳은 고통이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는데 넌 아직도 누워있느냐? 어머니, 저 아직 회복이 덜 돼서 그래요. 회복은 움직이면서 하는 거야. 계속 누워있으니까 그래. 일어나서 걸레질부터 해. 저번에 내가 알려준 대로 잘하는지 보자. 네, 어머니. 저 감기 걸려 누워있는 것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한 달 정도는 안정 취하라고 했어요. 퇴원도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산후조리 못해요. 병원은 돈 벌려고 하루라도 더 있으라고 하는 거야. 애 낳고 멀쩡하면 되지. 왜 더 있으려고 해? 눈물이 절로 흘러내리더라고요. 아이고, 별꼴을 다 보겠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애 낳고 대단한 일 한 것처럼 굴 줄 알았지. 내가 진짜 제정신이라면 하루빨리 일해서 애 분유값을 벌 생각부터 하겠지. 저도 회복이 돼야 일을 할 수 있죠. 소리치는 제 모습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무시하며 걸레를 얼굴에 던지고 말이 너무 많아. 움직이면서 하라고 몇 번을 말해. 너는 일하고 온 내 아들을 먼지나 밝혀야겠어. 나는 이런 꼴을 본 적이 없어. 얼른 내 아들 오기 전에 집을 깨끗이 해라. 결국 미역국 몇 그릇 먹고 바로 일터로 복구했어요. 아이를 보겠다며 수시로 집에 오는 시어머니를 계속 마주치는 것보다는 몸이 아파도 차라리 밖에 나가 있는 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시어머니가 그제야 일을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큼 제 마음도 조금은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너 주말에 일 안 하니? 요즘은 애 학교 때문에 일을 좀 줄였어요. 핑계 좋네. 그럼 수민이만 핑계로 써서 놀지 말고 주말에도 일 찾아서 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근데 왜 저한테 사과를 안 하세요? 사과를 요구하는 어머니의 태도에 놀랐어요. 내가 일을 한다고 했으면 용돈을 더 보내드려야 하나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일을 하라고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싸가지 없는 게 어른한테 연락 한 번 안 하고 너는 나한테 화풀이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뭐가? 어때서? 어머니 아들도 허락한 일을 제가 왜 말려요?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화내셨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차라리 화풀이 하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이게 이제 큰 소리치네. 이런 옥지 이제는 저도 안 들어드리려고요. 어릴 때는 모르고 당하던 것을 이제는 알게 된 나이에 더 이상 시어머니의 행동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내가 내일 화병으로 죽으면 다 내 탓인 줄 알아. 오늘 유언을 쓰고 아들한테 보내고 자러 간다. 애 하나 낳은 것밖에 없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냐. 너 그런 집구석에서 시집 온 걸 감사히 여겨야지. 어디서 감히 배은망덕한 짓을 해. 그리고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공장입니다. 시어머니가 다니는 곳인데요. 보내주신 이력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 이력서요? 며느리라고 잘 봐달라고 부탁하셨나요? 면접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제가 시간을 조정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더욱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는 끌려다니지 않고 제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지키며 대응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희 회장님도 다 꼼꼼한 편이시고 해서 시간 어렵게 맞췄으니까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말에도 일을 하라던 시어머니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군요. 임신했을 때부터 그렇게 몸으로 때우라는 말을 달고 살더니 끝내 공장까지 가서 제 이력서를 멋대로 보냈구나. 너무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런데 인사팀에서 온 분이 사정을 하며 힘들게 시간을 맞춰뒀으니 불참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니 괜히 제가 안 갔다가 이분께도 신뢰를 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잘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장을 들렀죠. 시어머니는 죽도록 미웠지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음료수까지 사들고 갔죠. 그래도 며느리가 왔다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거절할 마음으로 가긴 했지만 공장이란 곳을 보면 괜히 오빠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멀리서 절 보던 어떤 남자분이 멈칫하더니 방향을 바꿔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 지나자 저에게 전화했던 분이 와서 안내를 해줘서 전 면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앞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회장님이란 분이 아직도 안 온다면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분명히 아까 제가 봤는데 그새 어딜 가셨지. 차라리 이 기회에 면접이 끝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죄송하지만 저도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신경 써주신 건데 제 상황을 잘 모르시고 이력서를 내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직접 와서 말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저 때문에 시간까지 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셨군요. 저희 회장님 찰치기 직접 본 사람만 채용하는데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닌데 갑자기 안 보이셔서 그럼 뭐 어머니 뵙고 돌아가시죠. 다행히 면접 진행 전에 이야기가 잘 풀려 시어머니에게 음료수를 전해줄 생각으로 일하는 곳을 들렀는데 시어머닌 시간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얼굴로 이야기가 잘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요? 무슨 착오가 있으셨던데 일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아, 뭐라고요? 인사팀 남자분에게 제 이야기를
전에 듣자마자 시어머닌 단단히 화가 난 얼굴로 사람들이 있는데도 저를 바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웃습니다.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 그래도 내가 일 시켜주려고 마련한 자리인데 어떻게 바로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어. 애 낳고도 평생을 누워있으려고 꼼수를 부리더니 아니 어떻게 애가 하는 짓이 달라진 게 없냐. 그래서 어머니가 던져준 걸레로 열심히 닦았잖아요.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데도 했어요. 저 너 요즘 무슨 약 처먹냐? 왜 눈을 크게 뜨고 내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내가 너 친구로 보이냐? 저한테 상해 한마디 없이 이력서 내신 건 어머니세요. 제가 알아봐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왜 늘 멋대로세요? 내 아들만 일하는 게 싫어서 그런다. 왜 저도 일했어요. 지금도 일하고요. 제가 놀아요. 넌 충분히 놀잖아. 애 핑계로 어머니 때문에 일할 생각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이력서 멋대로 작성해서 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땐 경찰서 갈 거예요. 아이고 겁난다. 그래 해보자. 그러더니 시어머닌 공장으로 들어갔다가 분이 안 풀렸는지 몇 초 만에 다시 나와서 안에 있던 쓰레기 봉지를 제게 던지더라고요. 그걸 보던 사람들이 놀라 뛰어나오면서 아이고 참으셔요. 왜 이러셔? 언니 저게 아주 날 우습게 알아. 너 못돼 처먹은 건 우리 공장 사람들도 다 안다. 이런 며느리 세상에 없어요. 다 나와서 인연 얼굴 보고 가세요. 시어머닌 공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쓰레기에 젖은 저를 보고도 분이 안 풀려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짧은 몇 초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참고 갈까 똑같이 갚아줄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저도 성격 있단 걸 보여주려고 들고 있던 음료수를 어머니 앞에 그대로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빨간 음료수 색이 어머니 얼굴에 팍 하고 튀는데 그게 꼭 제가 그간 흘렸던 피눈물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안 참는다고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닌 음료수 때문에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뺨을 울려치더군요. 한 대로 모자라 또 한 대를 때리려고 하는 순간 저도 어머니를 향해 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있던 한 남자가 빠른 속도로 뛰어오더니 제 팔을 잡으며 그만하세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마치 저를 다 이해한다는 듯 말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꼭 오빠가 살아 돌아온 느낌이었죠. 나이는 꽤 들어있는 50대의 남자였지만 우리 오빠가 지금 이대로 어디선가 살고 있다면 이런 모습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저에게서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제 팔에 있던 팔찌를 뚫어지게 보더군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근데 저 알죠? 그리고 전 그 팔찌를 보던 그의 눈에서 확신했습니다. 잘 알지. 내가 옷 사주기로 약속도 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빠도 20년이 넘게 그리워하던 동생을 보더니 엄마와 싸우며 서럽게 울던 그날처럼 제 팔을 부여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토록 서러운 날마다 보고 싶었던 든든한 오빠. 어린 나에겐 아버지와도 다름없던 오빠를 보니 한없이 어린 아이가 되어 그간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을 다 일러바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죠. 우리 둘은 한참을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다가 뒤에서 다가온 시어머니 때문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하던 어머니는 쭈뼛대더니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아, 회장님, 아니 우리 며느리랑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금방까지 제 뺨을 치던 모습을 본 오빠는 인자 회장님에서 바로 저희 하나뿐인 오빠로 돌변하더군요. 잘 알죠? 하나뿐인 제 동생입니다. 왜요? 제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소리치는 걸 보더니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 우리 둘 주변으로 다가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수금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회장님이 그렇게 찾던 동생이 있다더니 그분인가 보네. 가족 만나면 같이 산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이제야 만났네. 내가 다 눈물이 난다. 그리곤 시어머닌 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며 동생이라고요? 어떻게 아는 동생인데요? 지한테는 오빠가 없는데 예전에 집 나가고 하니 그러면 그 오빠세요? 누가 요즘 세상에 며느리라고 뺨을 때립니까?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당신 선처는 없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리고 당신 개인정보보호법도 몰라요. 누가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 적힌 이력서를 멋대로 회사에 제출하냐고요. 내가 이게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사람 함부로 대하면 인생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배우세요. 나는 우리 가족 건드리는 사람 가만 안 둡니다. 그러려고 내가 일한 거예요. 아셨어요? 평소답지 않은 단호한 태도로 고함을 치는 오빠를 보자 옆에 사람들이 더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회장님 화내시는 거 봤어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빨리. 시어머니는 바로 당황하면서 무릎까지 꿇더군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무식한 제가 여기 와서 할 줄 아는 거라곤 공장 일밖에 없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좋은 분이 왜 이러세요? 내 동생 함부로 한 게 누군데 금방 소리치던 것처럼 제대로 싸워보세요. 내 두 눈으로 본 이상 하부는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한다면 하는 거 잘 아시죠? 예. 너 회장님한테 제대로 말해봐. 아니라고 우리가 감정이 쌓여서 그런 거지. 가족끼리 이럴 일 아니잖아. 콩가루 집안 무서운 거 이 기회 보여드릴게요. 아니. 무슨 콩가루야. 콩가루가 이렇게 잘나가는 회장님이 있는데 콩가루 집안에서 못 만들고 왔다고. 뼈마디 아프게 일 시킨 사람이 당신이잖아. 내가 당신 때문에 청소기 하나 못 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빠 덕 좀 보려고요. 당신한테 귀한 것처럼 나도 우리 오빠한테 귀한 동생이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 좋게 풀자. 미안했어. 내 동생이 더 말하기 싫다는데 그만 가시죠. 그리고 이분 일단 징계받아야 할 사유 충분하니까 당분간 회사 못 나오게 해줘요.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회장님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하라는 대로 다 이렇게 집안 이야기한 것도 안 해. 입이 잘못이지. 그래 뺨이라도 때려. 그래서 마음 풀리면 때려. 당신 몸에 내 손 대서 더럽히기도 싫어요. 돌아가세요.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으니까 변호사를 구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렇게 저는 어릴 때처럼 오빠가 만들어준 호박마차를 타고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없는 행복한 세상으로 떠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많은 말하지 않아도 그간 오빠가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묵묵히 용서받길 기다렸는지 그 세월이 거친 손에서 그대로 느껴지더군요.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했어? 손이 이게 뭐야? 오빠가 약속한 거 지키고 싶어서 계속 일만 했지. 가족들 안 보고 싶었어.
결혼은 엄마랑 우리 동생들 아니었으나 이렇게 일도 안 했어. 결혼도 포기했다. 그래도 몇십 년 만에 다시 가는데 건물 하나 사서 제대로 가고 싶었어. 우리 가족들 같이 살 수 있는 대로 그거 마련하고 싶어서 1년씩 미루다 보니까 너무 늦어졌네. 나한테 오빠는 아빠였는데 갑자기 가버려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그래도 나는 오빠 믿었어. 정말 알지. 나도 우리 막내가 맨날 걱정되더라. 이 녀석이 옷도 한 벌 안 사 입고 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예쁘게 잘 지내줘서 좋다. 빨리 가족들부터 만나 엄마 기다려. 그날 오빠 손을 잡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엄마 집이었죠. 오빠도 뭔가 하나 제대로 일어서 갈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처럼 안 된 것 같았어요. 어느새 50이 넘는 나이에 엄마를 보게 됐죠. 말로는 다신 안 본다던 엄마도 오빠 얼굴을 보자마자 말없이 끌어안으며 공장에서 저를 보듯 한참 울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좋아하던 반찬이며 고개를 훌쩍거리면서 준비하는데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돈 갖고 나갔다고 다시는 오빠 안 본다더니 누가 그래? 다 갚은 지가 언젠데.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오빠가 돌아왔다는 기쁨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간 여자들 셋이 살면서 오빠의 빈자리를 말은 못해도 다 느끼고 있었던 터라 오빠에 대해선 말 한마디도 안 하던 언니까지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는 우리 가족이 살 건물이라며 다 같이 모여 살자는 제안을 했고 시어머니에 대한 것도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두고 제대로 벌을 주겠다면서 저한테도 마음 단단히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장 일을 봐주는 변호사에게 이 일을 의뢰해서 시어머니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물게 됐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도 확실히 얘기를 했죠. 나보고 이해하란 말 하지 마.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당신도 힘들 것 아니까 이대로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 봐. 내가 아들 노릇까지 뺏을 생각은 없거든. 당신한테 봐달라고 하기도 염치가 없더라. 솔직히 내 가족 지키고 싶어. 여보, 엄마도 이 기회에 제대로 반성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당신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해. 나도 그 결정 따를게. 진심이야. 당신 오빠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부끄러워지더라. 진짜 당신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고도 남을 일을 난 계속 엄마 핑계로 빠져 있었잖아. 미안해. 결국 남편도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끔찍이 아끼던 아들, 손주까지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됐죠. 그리고 저도 오빠를 만나 한 번도 여유롭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이 다 과거가 돼서 지금 상황이 너무 편해졌지만 남편에게도 오빠를 못 보고 살았던 지난날을 그대로 겪게 하는 것 같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이사를 앞두고 남편에게 조심히 얘기를 꺼냈어요. 나도 오빠 없이 살던 세월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딜 가나 오빠는 잘 살까? 맛있는 거 먹어도 미안해지고 당신 어머니 찾아가 봐. 나는 볼 일 없겠지만 이 일을 정리해야 짐 싸는 것도 홀가분할 것 같아서요. 저는 밉지만 모자지간 영까지 끊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일까지 제대로 마무리 지어놓고 오빠가 마련해준 보금자리로 떠날까 합니다. 이제 맨 아래층엔 엄마, 그 위층엔 언니, 오빠까지 9명이 된 대가족이 함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매일 그 생각을 하면 이제 혼자 쓸쓸히 술 마실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 괜히 설레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제 진짜 넓은 평수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마음 빈 구석 없이 한 가족이 뭉쳐서 잘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부터 알아가려고 합니다. 오빠하고도 이제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면서 지내보려고요. 같이 살다 보면 또 여기에 사연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복할 것만 같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시간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